이런 어떤 횡보장, 여튼 뭐 주택 매수 심리가 강하지 않을 때, 이럴 때 매수할 때는 좀 어떤 지표를 많이 봐야 되는지. 일단은 여러분 거래가 증가하고는 있지만 일반적인 장기 평균은 30-40%예요. 그러니까 거래가 이제 상당히 많이 증가했죠. 그러니까 그 전에 10%였다는 소리죠. 네. 그래서 이제는 이 30-40% 장기 평균 30-40%에도 조금씩 올라갈 거예요. 막 확 올라가진 않아요. 올해는. 그럼 막 거래가 막 좀 더 많이 됐네, 조금 덜 됐네 이런 거는 의미가 없고 질적인 수준. 다시 말해서 거래가 됐는데 저점 대비 증가한 거래의 비중과 전월 대비 여전히 하락하고 있는 거래의 비중, 그러니까 질적인 부분을 따져보는 거예요. 예를 들면 어느 지역은 지금 다 가격 지수 뜨뜻미지근해, 뭐 마이너스 1%, 네. 마이너스 1.5% 이게 신뢰가 안 돼요. 거래가 없기 때문에. 그리고 거래량도 막 뜨뜻미지근한데 저점 대비 거래가 증가하는 비중이, 거래가 뭐 소소하지만 비중 자체가 질이 달라지는 거죠. 상승하는. 근데 그거를 여러분들이 이제 실제로 쉽게 1분 만에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이제 호갱노노 앱에 보면 오늘이라는 메뉴가 있어요. 그걸 클릭하시면 최근 한 달 것까지의 상승과 하락 거래 건수를 알려줘요. 지금은 거의 비슷해졌어요. 과거엔 하락 거래 비중이 많았는데 그리고 그런 것들을 지역별로 시군구별로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직접 확인하라는 것이고요. 또 하나 전세가율인데, 이 전세라는 것은 사실은 올 2월에 다시 뭐 2년 만에 최고치를 찍었어요. 거래 건수가. 왜냐면 전세도 역시 금리에 따라가거든요. 네. 전세 대출 금리가 뭐 카카오뱅크도 뭐 기사 보시면 3%대까지 낮아졌다. 그리고 금리 기조가 뭐 사실은 뭐 더 이상 올라가지 않는 상황에서 근데 전세 거래가 회복될 것인데 매매가가 떨어지죠. 지금 아까 말씀드린 전세가가 떨어지는 국면이에요. 전반적으로 지금은 뭐 언제 올라 이런 상황이에요. 일반적으로 봤을 때. 근데 이제 매매가가 떨어지는 와중에 전세 거래가, 왜냐면 집을 살 그런 희망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네. 집값이 떨어진다고 사람들이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사람이 더 많기 때문에 매매는 떨어지는데 전세가 거래가 점점 되면서 전세가율이 이제 증가를 할 거예요. 이거 기본적인 시장의 사이클이겠죠. 올해는 전세가 다시 오르는 이제 하반기에 이제 전세 거래가 상승하면서 전세, 왜냐면 올 2월에 전세 거래도 엄청 많이 증가했다라는 거. 왜냐면 전세 거래량은 안 나옵니다, 여러분. 네. 한국부동산원에서 보통 매매 거래량을 발표하지만 전세 거래량은 통계로 안 나옵니다. 다만 국토부에서 매월마다 발표하는 통계치에 그 파일에 그냥 기재를 해줘요, 적어줘요. 여러분들이 이거를 뭐 시스템적으로 다운받을 수가 없어요. 그거 꼭 기억하시면. 이 분양가는 사실 물가가 많이 올라가지고 많이 오르지 않았습니까? 그죠? 올해 서울에 뭐 강남에 좀 분양이 나오지 않습니까? 뭐 이분위경이 나오고 이런 거 어떻게 될 것 같은지, 남의 건수 얘기지만 한번 예언 좀 부탁드릴게요. 네, 일산 대책에 아까 기자님 말씀하셨듯이 금리도 높고 분양가도 인플레이션 때문에 공사비 때문에 높고 뭐 여러 가지 매수 심리도 없고 거래도 진짜 없고 이런 상황에서 일단은 뭐 어마어마한 대여급들이 이제 완판이 됐어요. 네. 둔촌 완판 일단 시사하는 바가 크네요. 시사하는 바가 크죠. 서울에서 상승거래 비중이 증가한 곳 중에 하나가 이제 성북거라든지 강동구 이런 데가 아주 작년에 난타를 당하다가 헬리오시티라든지 뭐 그렇죠. 막 뭐 어디지 파크리오 막 이런 데가 난타를 당하다가 다시 거래가 뭔지 그랬냐는 듯이 여전히 비싸죠. 네. 비싼데 언제 그랬냐는 듯이 다시 거래가 회복이 됐어요. 이문 휘경 같은 경우에는 동대문구요. 그리고 장위는 성북구요. 네. 근데 지도상으로 보면 거의 붙어 있어요. 근데 오세훈 시장이 또 하나 내놨죠. 이문 차량기지 개발하겠다. 이게 뭐 가보시면 알겠지만 차량기지가 사실 좀 흉물이에요. 엄청 그래요? 규모도 크고. 근데 그거를 마침 또 개발하겠다. 용역을 발주하겠다라고 얘기가 나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뭐 장이고 비슷한 수준의 분양가 조금 높을 수 있겠죠. 그런 부분들이 무난하게 이제 간다고 보여지고요. 또 하나의 그 지표들은 그런 신축에 대한 뭐 고덕그라시움, 둔촌 중흥은 짝이 어디예요? 고덕그라시움이죠. 이 인근 신축인데, 그리고 장위는 어디? 장인 유태원의 그 신축이죠. 네. 그게 빠졌다가 다시 이제 회복되고 있기 때문에 과연 정말로 이 가격이 비싼 가격인가가 사람들 관점이 일산 대책 이후에 바뀌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 같은 경우에는 뭐 무난하게 간다고 하는데, 무난하게 합니다. 근데 이제 미분양의 양상은 과거 다른 게 2009년에는 시도별로 미분양이 다 비율이 10%씩 있었어요. 그러니까 서울도 미분양이 있었고요. 뭐 경기도도 미분양이 다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요, 미분양이 뭐 75,000원인데 이거 방송 나갈 때쯤 아마 8만원으로 뛰어 있을 거예요. 비중이 지금 서울이 수도권이 16%고 지방이 84% 정도예요. 그래서 과거와 좀 양상이 달라요. 왜냐면 이게 인구 구조가 바뀌었어요. 정부가 정책을 내놨어요. 이제 청약 편하게 하세요. 가점제 하지 말고 추첨제 할게요. 할 사람이 있어. 청약 할 사람이 있어야지. 할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근데 2020년에 무슨 일이 일어났어요? 수도권 인구와 지방 인구를 역전하기 시작했어요.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가속화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인구에 대해서 좀 오해를 하시는 게,
인구가 감소하면 뭐 이런 건데 네. 의대생이 의대를 다시 가기 위해서 재수를 해요. 네. 그리고 강남에 있는 학생들이 제일 재수 비율이 높아요. 맞아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인구가 감소하죠. 문이 닫히잖아요. 우리가 문이 닫힌다고 표현을 하는데 문이 기회라고 하면은 문에 들어갈 사람들이 감소하는 것보다요. 문이 닫힌 속도가 훨씬 더 빨라요. 소아과가 어떻게 돼요? 인구가 감소한다는 게 소아과가 문 닫잖아요. 빨리 문 닫는 거예요. 회사에서도 불경기다. 더 빨리 안 뽑았잖아요. 그죠? 미리 안 뽑았잖아요. 이게 더 빠르단 말이에요. 그럼 무슨 말이냐면 지방이나 이런 데는 좀 기회가 좀 없기 때문에 보이잖아요. 맨날 뭐 인구 소멸한다. 네. 뭐 없네. 그럼 어떻게 해요? 미래를 향해서 미리 선도적으로 수도권에 집중하는 쇄도하는 게 상당히 많단 말이에요. 지금 화성시, 동탄, 이신도시나 수원이나 용인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가격이 많이 빠졌지만 미분양이 찾아보시면 별로 없어요. 미분양 왜 없을까요? 지금 이 상황에서. 왜냐면은 결국에는 이 30대부터 25세부터 34세의 코호트 조사를 해보면은 이 청년들이 가장 많이 지방 청년들이 유입되고 있는 수도권의 도시가 바로 화성이랑 평택.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쇄도하는 속도가 상당히 빠르기 때문에 뭐 미분양이 예전처럼 2009년에는 그나마 여러분들이 생각하셨어도 수도권과 지방 격차가 크진 않았습니다. 이게 2015년부터 커진 거예요. 왜 수도권으로 이사를 하냐라고 물어봤을 때 직업 때문에 내가 수도권으로 갑니다라고 한 답하는 비중이 건수가 2017년부터 급격하게 증가를 해요. 그때랑 2009년 생각하시면 좀 다른 거예요. 인구 구조 자체가 더 쏠리는 속도, 물론 아이는 안 낳죠. 근데 있는 인구가 몰린 속도가 대칭이 상당히 달라졌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건 꼭 기억해 두실 필요가 있어요. 판이 알겠습니다. 달라졌다. 네. 자, 요 질문 한번 추가로 들어봅니다. 앞으로 부동산 시장이 회복이 본격적으로 될 때 좀 개인적으로 보시는 유망 지역 이런 게 좀 있을까요? 그래서 서울의 경우에 이제 상승 하락 거래 비중을 제가 따져봤을 때 3월 들어서 57%가 상승 거래 비중이 나온 곳이 있어요. 점점 증가하면서. 이게 바로 강동구하고 양천구예요. 강동구는 아까 미분양 리스크 해소된 거죠. 양천구는 뭐냐면 안전진단 완화인데 얘네들이 재밌는 건 뭐냐면 두 곳 모두 2020년에 이제 여러분 이제 핸드폰 들고 다니시잖아요. 네. 핸드폰에 이동 데이터를 다 찍어봤는데 5개 지역이 가장 10대와 40대의 인구 이동이 상당히 많이 몰려있던 곳이에요. 5곳이 그래서 그 중에 2곳이 바로 양천구 목동이랑 네. 강동구 명일동이에요. 이게 뭐냐면 2곳이 합분지거든요. 사실은 양천구 목동은 이해 가시는데 명일동은 이해 안 가실 거예요. 대치동은 빠졌어요? 대치동 당연히 있죠. 네. 근데 중계동은 40대가 빠졌어요. 10대는 많은데. 이게 엄마가 같이 라이드 해주는 곳이 중계동은 없어요. 많이 실제로 학원 통계를 보면 중계동이 많이 빠졌고 명일동이 상당히 명일동 학원가라고 말할 수 없지 작지만 학원의 급증세가 상당하고요. 그리고 이 빅데이터로 보면은 명일동이 정말 강하게 찍혀 있어요. 10대뿐만 아니라 40대. 신기하네요. 그래서 이게 지금 요즘에 뜨는 학군이에요. 근데 요 두 부분이 상승거래 비중이 높았다는 거고요. 경기도는 용인, 화성, 수원이에요. 뭐 용인은 뭐 최근에 처인구 이슈도 있었지만 사실 뭐 반도체 좋죠. 근데 여러분들 너무 또 뭐 달려드시면 안 돼요. 처인구. 왜냐면 아니 그 한숨 무슨 아파트인가 하나가 좀 엄청 네. 가까웠대요. 그거밖에 없다고. 그게 예전에 엄청 이제 미분양 뉴타운이었는데 네. 바뀌었는데 너무 또 흥분하시면 안 돼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어요. 올해 뭐 해가지고 막 이거는 없어요. 삼성에서 이제 하기로 했는데 언제까지 하기로 했는지 꼭 보셔야 돼요. 2040년. 맞아요. 40년이었어요. 2040년 GTX보다 더 멀다니까요. 그래서 일단은 장기적으로 이제 뭐 하겠죠. 네. 너무 흥분하지 마시고 어쨌거나 용인에서는 뭐 처인구보다는 뭐 수원, 영통구 이런 데가 그러니까 용인, 화성, 수원 이쪽이 상승거래 비중이 47%까지 올라갔어요. 47%. 그러니까 용화수 이렇게 기억하시면 네. 이런 부분들 일자리 GTX 안 타러 다니는데 GTX 안 타고 거기서 출근할 수 있는데 거기가 이제 장기적으로 지금 뭐 움직이고 있지만 수익을 볼 수 있는 매매 차익을 얻을 수 있는 네. 실거주자도 발 뻗고 잘 수 있는 아파트가 될 거라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요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그 일기 신도시 재건축 뭐 한때 이슈였잖아요. 네. 실제 건설사들이 거기서 대규모로 공사하는 시점은 언제쯤 될 것 같습니까? 내부적으로 좀 그런 얘기 하실 것 같은데. 일단은 재건축보다 리모델링이고요. 왜냐면 건설사 조직도를 보면은 뭐 일기 신도시 재건축 TFT는 없어요. 그리고 리모델링이 이제 TFT에서 격상이 있죠. 팀으로 저희 회사뿐만 아니라. 이거는 이제 실제로 조직을 편성하고 예산을 투여하고 한다는 것이고 일기 신도시 정비 사업은 상당수가 리모델링이 될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군요. 리모델이 먼저 갈 거고요. 재건축은 사실은 상당히 먼 얘기입니다. 왜냐면 이게 공평이 문제예요. 일기 신도시가 얼마나 많습니까? 많죠. 거기에 어디를 먼저 할까요, 여러분? 그거를 어떤 사람이 데이터로 기준을 재서 감히 얘기할 수 있을까요? 거의 같은 시기에 지어졌으니까요, 그죠? 표가 달려 있는 문제인데. 네.
어느 신도시는 안 중요하고 어느 신도시는 왜냐면 신도시라는 게 일기 신도시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이런 40, 50대 젊은 분들보다는 이런 40, 50대 같이 이렇게 그 정치적으로 상당히 중요한 이분들이 이제 있는 곳이잖아요. 연령대가. 근데 이런 분들에 대해서 굳이 막 어디를 딱 집어서 한다고 하는 무리수를 제게 봤을 땐 두진 않을 거예요. 다만 기대감을 주면서 계속적으로 이제 전반적으로 어떤 100에서 내가 30을 딱 찍어 굳이 그렇게 필 수 있을까요? 이런 특별법의 정비 수준 법을 만드는 그런 작업에 몰두하겠죠. 그런 사이에 시간을 흘러가고 그런 사이에 여러분들 일기 신도시는 주차가 상당히 어려워지면서 계속 언제 주차하냐 하는데 리모델링은 돼서 주차가 편하죠. 일단. 그러니까 네. 재건축 좀 먼 얘기입니다. 정부가 밀어주는 재건축 하기보다는 단지 자체적으로 추진하는 리모델링이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날 가능성이 더 높다 이렇게 보시는 거네요. 그렇죠. 지금은 뭐 언론에서도 좀 보도를 하시는데 뭐 사실은 너무 당연히 재건축이 좋죠. 근데 이건 현실적으로 정말 따져 보셔야 돼요. 왜 리모델링을 하냐면은 용적률이 높기 때문이거든요. 법적으로 어떻게 해결할지는 저는 모르겠으나 어쨌든 현실성을 꼭 따져 보셔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오랜만에 나오셨는데 마지막으로 좀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면 한마디 더 보태 주십시오. 그래서 2008년과 지금은 다르다라는 것이고요. 2008년과 지금은 다르다. 그래서 정보 환류 속도가 상당히 빨라서 호재든 악재든 상당히 빨리 반영되는 시장이다. 근로소득이 자본소득을 따라갈 수 없다. 맞죠. 이런 부분들이 되게 젊으신 분들에게 상당히 머리가 많이 현재까지도 박혀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하반 경직성을 지지해 줄 것 같습니다. 네. 모든 데이터들은 안 좋은 쪽으로 몰아갈 거고 안쪽으로 쪽으로 실제로 보일 수 있으나 여러분들 한 번이라도 조금 여러분들 실제 주변의 집값이 어떻게 되는지 꼭 봐보세요. 그래서 데이터에 집중하시고 공포 속에 숨어있는 기회를 찾으시기를 바라봅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무주택자는 결론적으로 지금 올해 집을 당연히 사야 된다. 탐색하는 시기 살 수 있으면 사야죠. 살 수 있으면 사야 되는 거죠. 네. 금매 나오면 사야 되는 거죠. 금매 그렇죠. 고점 대비 30%. 알겠습니다. 자, 오늘 조영관 연구원님 모시고 좋은 얘기 많이 나눠봤고요. 또 다음 기회에 모셔가지고 좋은 얘기 또 추가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인터뷰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